자,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떤 해답을 찾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자, 뭐 타임머신 타고 1년 후 갔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주식 사면 뭐 부자가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 세계에서 아직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력이나 뭐 예지력이나 분석력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탐구하는 게 최선인데, 자, 이 미래에 대한 해답 어떤 순서로 찾는 게 좋습니까? 우선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도 정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질 문명사, 그다음 문화사 이런 것들을 고르게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역사는 정사만 배웠잖아요.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주로 그런 거 위주로 외웠지. 그 당시에 뭐 그 유럽에 감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옥수수가 와서 어떻게 되고 천연 고무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인류에 어떤 게 영향을 끼쳤고 옥수수는 어떠했고 담배는 어떠했고 카카오는 어떠했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흑사병의 원인은 뭐였고 산업혁명의 원인은 뭐였고 그런 것들을 그런 그 경제사적 관점 거기 또 물질 문명사적 관점에 저술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자 그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예. 아 우리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구 구조를 봐야 돼요. 인구 구조는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인구를 한번 태어나면 죽기까지 거의 확정적인 미래니까 인구 구조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요 미래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야.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걸 다룬 다큐멘터리 이런 것 무지 많거든요. 그게 지구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이걸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면 17세기까지 지구상의 인구가 다 해봐야 뭐 7억 명도 안 됐어요. 지금 80억 명이잖아요. 불과 4세기 동안에 그 수억 년 동안은 얼마 안 있다가 13배가 늘었어요. 지구가 막 낑낑대고 지금 인구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부담을 줄여두기 위한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본적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 인구의 급증에서 있구나라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상상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꿈꾸는 연습을 많이 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역사에서 구하면 답이 보여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오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피터 린치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열심히 PER 셈하고 PBR 셈하고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주 보려면 우리 직업군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 뜯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혹시 우리 기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계신 분들은 현재를 뜯어먹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날 나오는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미래를 꿈꾸는 거는 예술가, 영화감독, 그다음에 뭐 문학을 쓰는 분, 뭐 요즘은 챗GPT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면 그게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 예, 그게 언제 나온 거냐 하면요. 그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거를 영화 감독은 오래전에 그렇게 본 거죠. 똑같이 그런 꿈을 꿔야 되는 직업이 뭐냐 하면 투자자. 그래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와 있는 차트나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잘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꿈꾸는 연습을 따로 해야 되고 자꾸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귀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자꾸만 책도 많이 보고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인문학적인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요.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오늘 사서 내일 오르고 아침에 사서 오후에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우선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번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증시의 오르내림, 주가 지수의 오르내림 갖고 자산 배분을 했을 때 돈을 못 번다는 것도 펀드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워렌 버핏께서 자산 배분 안 합니다. 주식 편입비를 늘렸다 줄였다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S&P를 해마다 이깁니다. 아이고, 저기 91살 되신 분과 98 되신 분하고 백오피스 두 분이서 4명이서 수천조를 운영하면서 시골에서 운영하면서 S&P를 지지 않고 이긴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만 해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좀 덜 했으면. 왜 샀다 팔았다가 우리나라에 특히 많으냐? 어떤 주식회사 분들이 우리가 고객을 가르치고 있죠. 그 영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업계 출신이어서 또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이 하산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교실을 여셨는데, 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타. 사실 뭐 본인은 다 장기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단타 심리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타는 필패입니까? 거의 필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게 되거든요. 예. 시장이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가령 단타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기대거나 몰라거나 매일 그걸 기회를 엿본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홈런 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일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매일 벌어야 되면 매일 출전할 수밖에 없고, 출전하다 보면 한 번은 5% 먹고 한 번은 5% 터지고 한 번은 뭐 3% 먹고 한 번은 뭐 2% 터지고, 그러면 1년 내내 가면 수수료만 잔뜩 남아 있어요. 거의 필패입니다. 저 같은 진짜 10조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는 저도 프로그램 매매도 알고 외국인 수급을 빨리 캐치하는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펀더멘탈도 알고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합해석 현상이 들쭉날쭉 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오늘 같은 날도 그러고, 그럼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미리 단타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연봉을 중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 똑같은 건데, 저는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주가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3년 뒤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까는 가늠이 와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펀드 할 때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 그게 확률이 높은 투자라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좋은 걸 매일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혹시 더 내리면 어떻게 하고 팔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으니까 오늘 또 옵션 만기니까,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있으니까, 오늘은 기관 수급이 있으니까, 오늘은 방송에서 누가 떠들어 주니까, 오늘은 유수의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매매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자, 저는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특정 종목, 저희 이제 머니홀라에서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네. 저희가 특정 종목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올해는 이제 특히 종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이 거시 지표 가지고 이렇게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야, 올해는 이게 개별 종목들을 좀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 이유가 원래의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경기 민감제는 민감제대로, 플랫폼 주식은 플랫폼 주식대로, 구조적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필수 소비자는 필수 소비자대로 다 상처를 받아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는 어깨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리스크, 코스피 등락은 별로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러는 통에 다 떨어졌는데, 원래는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고르거나 경기 민감제를 바닥에서 사서 좋다 그럴 때 팔거나 하면 돈이 되니까 원래는 종목이 중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아마 이제 섹터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일 것 같아요. 네.
이 두 섹터는 이제 특히나 아까 이제 이 역사, 뭐 국제 정치 이런 인문적인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두 섹터는 특히나 이제 크게 보면은 미중 갈등이라는 전 지구적인 시각 속에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이 큰 판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섹터는요.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네. 자, 반도체 섹터는 중국이 잘 못해요, 지금. 네. 잘 못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중국이 우리 비스무리하게 혹은 우리만큼 특정 그 소재 배터리에서는 우리만큼 하거나 뭐 근접해 있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미국이 방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또 여전히 경기 민감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률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궤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경기 민감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눌러 놓는 정도만 가지고는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경기 민감재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따라오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였는데 중국이 안 따라오게 좀 제지를 시켜주는 걸 미국이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만 주가가 오르려면 경기가 돌아서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간이 주식을 팔아야 될 때냐 사야 될 때냐 미국의 금리를 봐도 그러고 현재 펀더멘탈을 봐도 그러고 경기 민감재는 곡 소리 날 때 사서 나팔 소리 날 때 팔아야 되는 게 경기 민감재니까 지금은 사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빨리 오를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제 뷰고요. 예.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오를 때가 되면 되겠죠. 때는 그렇고 2차 전지는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 그러면 중국이 한 90 정도는 된다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가만히 내비뒀으면 테슬라도 계속 중국으로, 유럽도 중국으로, 미국의 GM, 포드 이런 데도 중국을 막 갖다 이게 더 싸니까. 그럴 수도 있었던 거를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해. 그리고 얘는 인더스트리가 반도체처럼 성숙된 인더스트리가 아니고 얘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10%고 저는 나중에 되면 전기 비행기, 전기 장갑차, 전기 탱크 이런 것도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는 이게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빌리티 시장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ESS 시장도 그렇고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도 ESS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태양광 풍력 아무리 많이 설치해놔도 그걸 ESS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쪼르르 흘러내. 전류는 암페어와 볼트가 일정해야 그게 전류지. 그게 들쭉날쭉하면 이 불이 막 꺼졌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는. 그 전기는 쓸 데가 없는 거니까 냉장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 ESS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각종 운송 수단에도 필요할 거고 언젠가는 또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이런 것도 이게 다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거기도 들어갈 거고 로봇들은 뭐 뒤에 선 달고 다닙니까? 집안에 있는 청소기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간다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류가 지구를 위해서 이제 보약을 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단이 2차 전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그냥 눈 감고 사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가에 반영됐다. 이건 너무 좀 억지입니까?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가령 우리가 자본시장이 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가령 새로 IPO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땡겨서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지금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4년, 5년까지 펀더멘탈 반영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30년 정도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PER이 5배도 안 되던데요. 그리고 또 확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는 굉장히 이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많아지는데 이게 이중 패권 경쟁 때문에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방 진영이 똘똘 뭉쳐서 요 두 개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반도체는 AI에도 들어가고 ICBM에도 들어가고 너무나 중요한 첨단 기술의 진짜 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배터리는 이 움직이는 새롭게 생산되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어떤 에이지 오브 리질리언스의 핵심적인 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서구 진영이 이제 이것도 기술적 해자도 있어서 자기들이 쉽게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반도체 공정하고 다르거든요, 이거는. 얘는 어떤 그 트라이얼 에러가 수없이 쌓여가지고 미세하게 뭐 온도, 습도 다 골라가지고 그래야 수율이 나오는 비즈니스니까. 2차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기업별로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왜 저 테슬라나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은 HC에서 단말기에 PEG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PEG를 안 보여줘. 왜 안 보여? 저는 왜 안 보여주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 안 보여줍니까? 매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 1년치만 밸류에이션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주식은 연구체인데, 연구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하면서 1년치 밸류에이션만 주가에 밸류에이션에 집어넣어서 사라 팔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3년치, 4년치 그 기업이 발표한 사업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얘는 PEG가 얼마니까 테슬라는 저기까지 간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분석을 안 해주시죠?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우려를 해요. 자, 중국에 일단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좀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거기 투자를 했으니까,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게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가 아니고 인텔 걸 산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텔이 이걸 팔 때 오늘날에 이루어질 거를 알고 팔지 않았느냐. 그런데 SK그룹은 M&A로 성장한 그룹이다 보니까 누가 주니까 땡큐 하고 받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결정. 지금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오직 투자자를 위한 당 소속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에 있는 그것들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면 언젠가는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만큼의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스크랩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주가가 반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구조조정은 우리 증시에 보면 항상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주가에 다 프라이싱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그러면 중국에 안 사주면 어떡하냐. 반도체는요, 우리가 사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애플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수요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공장을 옮겨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 중에 뭐 40%, 50%대가 중국인데 안 사주면 어떡해? 난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미 중국이 우리 거 안 사줍니다. 배터리 안 사줍니다, 우리 거. 성능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공장 지은 것들은 사주는데,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안 사준 지가 오래됐고, 이거 며칠 전에 또 뭐 전 40개국 여행 걸 풀어주면서 우리는 또 안 풀어줬잖아요. 호주랑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차도 우리 걸 안 팔아주는 중이고,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거기 갖다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직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이게 장기적으로 이번에 그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걸 판단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미국의 그 법이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협상에 우리 이창양 장관이 또 가서 또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뭐 또 진행이 되면서, 다만 제가 이제 조금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였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얼라이언스 퍼스트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거기에는 또 어느 정도 편견과 그 어떤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우리 사회 내에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게 막 중산층이 좀 열워지면서 이념적인 그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 뭐 다 한 나라 한 결의 내 동포니까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어쨌든 요 비즈니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크게 우려할 게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나오는 이제 뭐 많이 벌면은 좀 미국이 떼가겠다. 이제 구상한 말로 이익공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많이 벌면은 뭐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딱 세 분이 있어요. 주주, 종업원, 고객. 요 세 개가 있는데, 가령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또 어떤 배터리 회사가 됐든 간에 1년이 끝나고 나면 원래 정해져 있는 상여금, 원래 정해져 있는 월급 말고 프로핏 쉐어링 그래가지고 또 주잖아요. 그 해마다 사사분기 기업 실적은 잘 못 맞춰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종업원 몫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어셉터블 하게 되진 거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배당 주고 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건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객한테 우리 백화점도 세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수요를 충당해주고, 그렇다면 거기서 고객들에게 처음에 공장 지을 때 돈 대주고 또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초과 이익이 몇 퍼센트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또 반도체는 경기 민감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해에는 적자 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이익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진짜 또 입장을 우리가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줄 거 다 줬는데 물건 팔아주고 돈 대주고 세금 깎아주고 다 했는데 뭐 조금 초과이익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달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초과이익 규정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또 이제 그 공장 내부에 접근하는 권한 이거 가지고도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럴수록 우리가 협상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저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령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거기는 다 한국인이 근무합니까? 중국에 많이 근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라인에 공장 안에 들어가서 라인에 다 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자기 공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건 너무 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공장은 미국에 진출할 때 5대5의 지분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5대5의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 어디 공장을, 삼성전자 공장을 치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0% 삼성전자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잘못됐다고 많이 떠들어야 우리 협상력이 세지는 거니까, 그건 한동안은 열심히 떠들어서 이왕이면 많은 걸 우리가 얻어오는 게 우리나라에 좋으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진출을 했는데,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열사에서 좀 써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부 회사에 파는 거는 뭐 한 자릿수인데 반도체 이게 집적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태계가 문제다. 생태계가 문제죠. 전자제품 하나 만들면 칩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 칩은 삼성 거 쓰고 이 칩은 TSMC 거 쓰고 잘 안 된다. 호환 때문에. 그러면 TSMC가 2m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칩의 다수를 TSMC가 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끼어드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이런 상황을 삼성이 타개하고 이게 뭔가 좀 따라붙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삼성의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자기의 고객하고 겹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으신데 어쨌든 그 하드웨어 1등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다만 그러다 보니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회사가 좀 예를 들어 뭐 로마나 이런 것처럼 열려있기보다는 조금 닫혀있는 문화죠. TSMC에는 그 파운드리를 설계하는 그 작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그 옆에 진짜 수백 개가 있어서 거기서 설계해서 얘들은 파운드리 여기서 설계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오픈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그 설계조차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직 안에 속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창의력이라든가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대만의 수많은 중소기업들보다는 조금 경쟁력 자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문화적인 측면이나 기업 문화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제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펀드 크게 할 때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갔었어요. 가서 저도 막 마스크 쓰고 라인 다 돌아보고 반도체 어떻게 그런데 뭐 그거 뭐 가서 보고 와도 나보고 만들어 그러면 죽어도 못 만들겠던데. 저희 지금 이제 반도체 생태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는 이런 생태계 차원에서 훨씬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내나 비슷합니까? 우리는 엄청 훌륭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인력을 공급해주는 인력 차원,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사방팔방 열려 있는 어떤 그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 갑과 을로 막 끊임없이 그런 장비부터 해서 막 소재며 가불가불 관계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생태계만큼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의 대만의 TSMC보다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생태계가 저는 경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생태계 문제는 아주 훌륭하게 좀 정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물론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왜냐하면 챗GPT나 이런 게 있어서 메모리 양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야 되니까 어차피 뭐 앞으로 세상에는 데이터 양 많이 늘어야 되니까 그 늘어나는데 반도체가 성장하는 게 가령 뭐 해마다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지가 반도체는 성숙 산업의 경기 민감제 성격까지 지금 띄고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이 2차 전지 쪽은 사실은 경기와 좀 무관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후 문제에 대한 대비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지불하는 거고 또 인류도 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지구를 위해서 기꺼이 쓸 준비가 돼 있어요. 인류 스스로가 각성을 해서.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를 그쪽으로 소비를 옮기겠다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구를 살리자는 명제에 우리 많은 소비 문화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인더스트리가 아직 시장 전체에서 10%도 안 가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한 2035년 뭐 30 몇 년 되고 한 35년 돼도 100% 안 갈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또 교체 수요가 또 생길 거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에 또 용도가 생길 거고. 이건 아직 성숙기 초입이다. 일테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매연위기 겪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이후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2008년, 2009년 시점에 그런 빵이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아직 못 갔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예 그거랑 다르죠. 그거는 그때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침투율이 70%, 80%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핸드폰이 있고 그래도 뭐 이렇게 갖다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그렇게 올랐고. 네네, 그렇게 올랐고 얘는 지금 10%라니까요. 그 전기차만 했을 때 10%고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가끔 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리서치를 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뭐 인터넷 뒤지면서 계속 딥러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주는 못 올 것 같고 가끔 가다가 큰 어떤 아젠자들이 생기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 많이 드린 것 같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